이제 그 성별에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그 특정 스트레스 원을 자주 경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성희롱 역시 여성이 대상이죠. 또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일어난 갈등에서 남성보다 더 많이 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특정 스트레스 원이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이 받는 스트레스지만 여성이 받는 것과 남성이 받는 것이 이제 다를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문화적 그 역사적 배경에서 이제 형성된 그런 문화 또는 어떤 그 문화에 대한 인식, 또 생활 패턴, 습관, 관습 이런 것 조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은 이제 물론 세대 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그 가사일 중에 저도 이제 과거에 가부장 제도의 문화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한테 늘 미안하죠. 가사일 돌보지 않죠. 어쩌다가 이제 돌보는 거죠. 이제 전담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죠. 힘들고 좀 남자가 해야 될 일들은 이제 제가 하지만 웬만한 건 다 하게 되죠. 그것도 의당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젊은 세대는 안 그렇죠. 이제 가사를 나눠서 하죠. 똑같이.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여성이 돈벌이 하지 않아도 남자가 다 책임져야 되는 책임감이 강해요. 100%. 그래서 여성 의존력보다는 남성이 그 처와 그 자녀들을 부양하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근데 젊은 세대 이제 그런 세대 우리에게 주방일 안 한다고 이렇게 핀잔 줘서는 안 돼요. 또 반면에 젊은 세대는 이 생활비를 따로따로 처리해요. 세대가 다르다고 책임감이 좀 부족해요. 남자가 수입이 적으면 그 우리 때처럼 그 어떤 책임감 뭐 그런 게 우리와 같질 않아요. 내가 물면 뭐 자기는 뭐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그러니까 맞벌이가 많아지는 거죠.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또 달라요. 야, 저럴 수도 있구나. 과거는 아버지가 다 책임졌는데 난 그 문화를 물려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천만에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이게 문제예요. 저도 괴로워요.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책임져야 돼요? 애들을 부양 책임이죠. 우리 애들 안 듣길 바래요. 이거 동영상. 근데 그 우리 다음 세대는 지가 알바해서 가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요. 아빠들이. 이것도 이제 문화 차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원도 틀리죠. 우리 문화에서 받는 스트레스 유형과 우리 다음 세대가 받는 스트레스 유형이 이 종류나 어떤 분류되는 그 스트레스 원이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게 수강을 듣는 분 중에 저와 같거나 유사한 분이 있고 저보다 다음 세대인 분이 있고 그 다음 세대인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건 분명히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어떤 세대는 받는데 어떤 세대는 안 받아.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양하게. 이런 주변에 그래서 이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이 조직 문화가 가정 문화가 세대 간에도 다르고 그래서 어느 공동체는 그 리더가 어느 문화권에 있냐에 따라서 그 문화 정착시키는데 영향력을 미치겠죠. 근데 가능하면 그 문화에 대한 정착이 모든 세대를 다 흡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로 정착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절충이나 이렇게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종과 민족 관점에서 보면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 반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종이나 민족은 그 민족성이나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그 생리적인 그 요인과 생활 방식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나 흡연 뭐 이런 일상생활에서 받는 그 요인들 그런 것들이 민족이나 인종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고혈압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생리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그것이 소금의 섭취나 흡연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서 이런 그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들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 스트레스의 양은 장내 스트레스를 다루는 어떤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애 동안에 받는 다양한 스트레스의 그 양은 수준은 그 장래 그 사람의 미래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다루는 극복하는 그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래 나이 많으신 세월을 오래 보낸 분들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그 수단이 많이 발달돼 있죠. 그 젊은이들은 그냥 갑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못 견뎌하죠. 특히 아동들. 여러분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그 예의라든지 그 어떤 예절 뭐 이런 그 관습 관행 이런 것을 쫓아서 억압하지 않고 발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철없는 거죠. 땡깡 놓고 난리 나는 거죠. 분명히 그때 안 해야 돼 참고.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있던 없던 그 장소 불문하고 그냥 폭발하잖아요. 이제 특히 엄마들이 아주 곤혹스럽죠. 어디 데리고 가서 자기 어떤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그냥 발산하는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 볼 겁니다.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나이 때.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세월이 많고 그 연륜이 많아지면 잘 견뎌내죠. 극복하죠. 그래서 오랜 기간 이제 학대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이런 같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이제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 유발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더 빨리 또는 어떤 그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이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참다 폭발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잘 참아요. 근데 나중에 폭발해버려 한꺼번에. 그때는 이제 뭐 대책이 없는 거죠. 피하는 게 좋죠. 거기 있었다가는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죠. 그래서 이 훈련된 반응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작든지 크든지 그 익숙해지는 그 상황에서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이제 같이 융합되어서 발산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그때그때 해소하게 되면 여러분 미래가 편안하죠. 그 스트레스는 누구 때문이에요? 주는 사람 때문인가요? 자기인가요? 받는 사람. 자, 스트레스 극복은 주는 사람은 몰라요. 받는 사람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만 다를 뿐이지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의도적이 아니든 그 사람 스트레스 준 것 자체도 모릅니다. 속상해 그 사람을 쳐다보고 가서 따져야 될 겁니까? 물론 따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스트레스는 결국은 누구가 원인이냐. 그쪽에서 스트레스를 받도록 원인 제공은 했지만 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녹이든지 없던 걸로
딛고 일어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둔감해지는 훈련도 필요해요. 둔감. 이게 둔감, 좀 뭐라 그럴까, 무뎌져야 돼요. 스트레스가 오면은 이제 오랜 학습을 통해서 무뎌질 수 있지만 의도적인 심리적 그 어떤 작용에 의해서 무뎌지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되 반응하지 않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여러분이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가야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하게 여러분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스트레스 원이 뭐냐,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을 좀 구체적으로 또 대상별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조직 안에서의 그 스트레스, 또 조직 안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어떤 그 요인들,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원은 개인적인 게 있고 직업적인 게 있어요. 조직적인 게 있고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스트레스 요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원을 찾아본다면 이제 클레이 학자가 제시한 건데요. 2011년에 거기 보면 돈 스트레스 대상이죠. 왜 그럴까요? 돈 없으면 행세를 못하니까 불편하죠. 왜 그래야 돼요? 자존심이요? 아무튼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나부터도 받죠. 스트레스. 불편하니까. 그 다음에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스트레스 받죠. 또 경제, 돈과 경제는 다릅니다. 돈은 당장 내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벌어들이는 그런 과정에서 출납에서 해당되는데, 경제는 이제 좀 크게 여러분 이제 가정의 경제 여건이 있죠. 직장의 경제 여건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자본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채도 있고, 유동자산이 있고, 무형자산이 있죠. 이게 그 다양한, 그 다음에 비품도 있을 수 있죠. 그건 모든 그 경제 구조, 이런 거 이제 이것이 기반이 탄탄하면 스트레스 안 받는데 뭔가 부도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적인 어떤 그 조건이나 환경이 안 좋을 때 이제 스트레스 받겠죠. 그다음에 가족의 의무에서, 또 대인 관계에서 오는 거, 또 개인 건강에 대한 걱정, 또 주택 자금. 어제 그 뭐 규제안이 나왔죠. 이제 자기 살 집만 사지, 이렇게 투자 개념으로 무주택자가 한 채를 미리 사놓는 것도 이제 그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은퇴 후에는 이제 살 집을 서서히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돌아다니는데 마땅치 않아요. 그 이제 집을 정리하고 어느 쪽에다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요? 보금자리를 둥지를 둘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규제 때문에 미리 지금 어디다 사놓고 뭐 이렇게 전세 놨다가 이쪽에 집을 팔고 들어가면 되겠다, 이제 그런 꿈도 못 꿔요. 그래서 수도권은 다 묶었죠. 아무튼 걱정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안전성, 그 다음에 가족 건강에 대한 걱정, 개인 안전,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 원, 일반적인 겁니다. 그 스트레스는 이제 개인적인 게 있고 또 일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건 뭐 친밀한 관계, 결혼, 이혼,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양육, 또 일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 스트레스 원이 되겠죠. 개인적 스트레스 원을 살펴보고 직업적 스트레스 원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건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 부정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죠. 두려움, 불안.
네, 고등학생의 불안과 두려움 뭐가 있을까요? 대학 입시 불안하죠. 또 결혼 문제, 또 어떻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또 직장은 어떻게 내가 제대로 구할 수 있을까? 또 자신과 또 결혼 후에 부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생길 때 그것도 두려움이죠. 이건 이제 고등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온 거죠. 또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경우 이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긍정적인 사람은 이제 들뜬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이제 시도해 보는 사람이죠. 근데 변화보다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죠. 이사도 안 가고 살던 집에 살고 새로운 데 이사 가면 좋은 집에 가면 좋은데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두려움인데 그 다음에 저항. 이 저항은 새로운 환경에 이제 직면하게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저항이죠. 안정적인 구조를 떠나기 싫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있는 삶을 좋아하는 경향. 이것이 이제 저항이죠. 낯선 곳, 낯선 조건을 이제 저항하는 거죠. 이런 저항력이 강한 사람은 집수리도 안 하죠. 하지 않죠. 소용돌이 속에 던져지는 느낌, 하루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또 일상을 바꾸어야 하는 그런 상황, 이런 데서 대체적으로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변화를 싫어하는 인간의 심리가 바로 저항이죠. 이 저항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입니다. 그 저항. 그 다음에 이제 분개, 개인적 스트레스인데 분개가 있는데 강요되는 변화를 강요할 때 분개가 일어날 수 있죠. 통제력을 가지지 않다고 생각하는 변화는 분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력을 가지지 않다고 생각하는 변화. 그러니까 이 변화가 통제할 수 없고 변화를 거부할 수도 없고 변화에 내가 순응해야만 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분개가 일어나죠. 화가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분개가 이제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제 결과죠. 분개하는 거. 분개시키면 어때요? 골치 아파지죠. 그걸 대응하려면 아주 힘이 들죠. 반면에 이제 직업적 스트레스 원을 보면은 이제 직무의 어떤 특성들을 살펴보면 역할 갈등이 있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유발이 있죠. 역할 모호성, 역할 과부하, 이거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 유발 요인입니다. 역할 갈등은 기대하는 것과 해야 한다는 그 생각의 차이. 그래서 실제 하고 있는 일과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채용 전에 약속된 고용 조건과 업무의 내용이 실제 자신의 업무와 상충할 때 걱정 마, 일찍 퇴근할 거야.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되겠지. 근데 일찍 퇴근하라 해도 못하게끔 업무가 많아요. 직원이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럼 완전히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다음 역할 모호성, 이것도 스트레스 요인이죠.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직무에 대한 책임과 그 수행 그 기대 간의 그 차이, 이게 이제 모순이죠. 이게 이제 결국은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역할 과부하, 이제 그 역량이 부족한다든지 직장 내 자원이 부족하게 되면 이건 이제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역할 과부하는 직무 과부하가 될 수 있죠. 감당할 수 없을 때, 또 한 명이 더 필요한데 채용을 하지 않을 때 이제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역할 과부하는 이건 결국은 조직 시민 행동과도
연관돼 있죠. 그 조직 시민 행동을 수준이 높으면 이거 잘 극복하는 거죠. 낮으면 여기 스트레스가 이제 스트레스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조직의 특성을 보면 개인과 조직이 이제 부합하는 경우, 조직이 원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거, 그러니까 개인이 지닌 기술, 지식, 능력, 기대, 성격, 가치, 태도 등이 그 조직이 원하는 그 수준에 부합할 때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죠. 근데 그걸 부합하지 않을 때는 이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이제 발달하게 되겠죠. 그리고 도표에 보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결과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거기 교정 상관까지도 이렇게 넣어놨죠. 거기 보면 뭐 0.27, 0.45, 뭐 마이너스 0.13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걸 이제 설명하기 어려우면 그냥 뭐 퍼센트로 그냥 생각하면 그 수치가 좀 편해요. 그래서 동료 간의 그 스트레스와 관련돼 있는 것은 그 18%뭐 이렇게 읽으시면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합해 보자고요. 이제 100으로 맞추기는 어려운데 이것을 이제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도표에 나와 있는 그 0.18, 0.24는 그 상관 그 수준을 의미하니까 대략 퍼센트로 여러분이 설명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수행 결과 13%, 결근, 이직 여기는 영향 안 미쳤다는 얘기죠. 이직에는 실제와 의도로 미쳤네요. 실제는 13% 정도, 의도는 41%. 그러니까 이직 의도를 갖고 있는 건 굉장히 많은 거죠. 40% 정도 이직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그 직원이 그 직무 과정에서 얻게 된 스트레스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족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런 통계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죠. 변화를 원치 않아요. 인원 감축이나 구조 등을 원치 않고 직원들은 그냥 이대로 가길 원하죠. 근데 분명히 개선되고 변화될 게 있어요.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조직은 변화와 동반되는 스트레스의 양을 깨달아야 되고 직원들에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 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조직은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직원들의 근무 여건, 환경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정신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동료 관계죠. 동료와 또 고객과의 관계. 그래서 스트레스 원일 수 있는 갈등, 까다로운 사람의 작업, 화난 고객 응대하는 거,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조직 정치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이제 정치가 있는데 지각된 정치적 행동은 조직 내에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또 지각한 정치적 행동이 있죠. 이게 조직 정치죠. 고의적으로 그 지각된 정치적 행동을 이제 진행하게 되겠죠. 그 긍정적 정치는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개인과 조직이 모두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행동들. 여기 이제 전문적인 이미지 표상이 필요하겠죠. 자신의 성취물을 홍보해야 되겠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또 설득해야 되겠죠.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이런 것은 이제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들을 의미하죠. 이게 긍정적이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것은 개인의 이득을 얻기 위한 그 조종 행위들, 험담하기, 중요한 정보를 혼자만 알기, 유머를 퍼뜨리기. 자, 이 부정적 정치 실제 해요. 함께 근무했을 때 몰랐는데 다 그 또래나 후배들은 다 다른 데로 이직했던지 그 직장을 떠났는데 이 부정적 정치했던 사람은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죠. 이거 완전 사기죠. 계략군이죠. 있어요.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다 떠나는데 혼자 간부로 승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자를 하나하나 없앤 거죠. 뭘로? 험담, 막 중요한 정보 혼자만 차지하고 유머를 퍼뜨리고 이게 좋은 관계인 것처럼 비쳤던 그 사람이 나중엔 협작꾼이었죠. 이 조직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직무 수행과 직무 만족 수준을 감소시키고 이직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죠. 이런 부정적 정치를 하는 여러분 동료가 있으면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달라요. 동료 간의 대화하고 저기 대표하고 또 부서장하고 대화는 전혀 다르죠. 이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그 승진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동원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자. 그래야 생존했죠. 미워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가치 판단은 여러분 개인에게 맡길게요. 분명히 이런 사람을 여러분도 사회에서, 직장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 문화가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그 조직 문화를 형성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피해 당하지 않고 인정받고 또 자기 어떤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 앞에서 했던 모든 것을 다시 제가 반복할 수는 없고 조직 문화를 건강하게 또 개인의 자아가 실현될 수 있는 성취 가능한 그런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7분 지났습니다. 2교시도 여기까지 하고 3교시 때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